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공기질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 대구의 공기가 가장 깨끗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보다 5.9% 줄었는데요. 환경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과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강수량 증가와 황사일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던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특히 대구는 분지 지형이어서 바람이 약하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쉽습니다. 통상 겨울철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는데요. 대구의 지형적인 특성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이 앞으로도 잘 추진돼서 보다 숨쉬기 좋고 청량한 대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1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으로는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고요. 반대 춘천 방향으로도 편안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으로 수성구청역 직전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인데요. 구간으로는 주의운전하셔야겠고 신천대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칠성 고가차도 위쪽 2차로 쪽입니다. 사고로 보이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차 중인데요. 승용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부딪힌 채 비스듬히 정차 중입니다.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대구로는 파티마 삼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동대구역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와 4차로 쪽으로 승용차와 시내버스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어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더 낮은 온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6도 정도로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이 6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도로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자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2도, 습도는 4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문제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구청과 대구시가 실질적인 이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좀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주 중에 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북구청 등 이 관련 단체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을 예정인데요. 다만 사원 건축지 인접 주민이나 이 건축주 등 이 당사자와 만남은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안이 종교 갈등 문제로 비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체부가 상황 파악에 나서는 데에는 건축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상황에서도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자 이제 중앙정부가 또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 사원 건축지 인근에 돼지머리 게시, 이 바비큐 파티 등 이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고 이 사태가 유엔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이 특별 보고관에 또 탄원이 되는 등 이 국외에서도 조명이 맞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 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주 방문 이후에 당장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중앙정부가 나선 만큼 이 갈등 조정에 좀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적극적인 좀 개입으로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듣죠. 네, 대구 달서구가 올해 첫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구는 물론 비수도권 자치구로선 역대 최초 사례인데요. 16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달서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 증액된 1조 104억 원입니다. 네. 예, 분야별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달서구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50% 전후를 보건복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다른 시군의 올 한 해 예산은 달서구 1조 원 규모에 미치진 못했지만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요. 중구청의 올해 예산은 3,0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38% 증가했습니다. 동구청의 예산은 올해 총 8,50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늘어났습니다. 서구청의 올해 예산도 지난해 대비 11.5% 증가한 5,409억인데요. 남구청은 지난해보다 인상된 4,63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북구청의 경우 올해 8,751억 원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예산에 비해 6.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수성구 예산은 8,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3% 올랐습니다. 달성구는 8,80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7.8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용 예산이 증가한 것은 희소식인데요. 하지만 금액이 늘어난 만큼 감시 역할도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덩치만 키워서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세밀히 살펴 행정 사각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집행도 더 잘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이 고 정유엽 씨 사건에 대해서 이 정부 책임을 따져보는 이 소송이 시작됩니다. 네. 이 당시 의료체계 부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소송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 민병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송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을 위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 국정감사 참여, 이 국민청원 등에 또 나섰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산중앙병원 그리고 또 13차례 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이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했던 영남대 병원에 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의료 공백을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을 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산시와 정부의 책임도 묻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소송이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또 사법부로 넘어갔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정확한 책임 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데 네. 예, 수험생 감소로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 교육부의 2023에서 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19,000여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2%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에도 18,000여 명으로 더 감소할 전망인데요. 네. 예, 지역에선 이미 대학 정원이 고3 학생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 경북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전체 입학 정원은 6만 1,000여 명에 달해 같은 해 지역 고3 학생 수보다 2만 명 가량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죠.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냉랭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정부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3자인 재단을 활용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선택했죠. 네,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제언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을 골자로 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해 직접 배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는 것인데요.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이 배상 청구권과 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다르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현재 이 배상금 규모는 2억에서 2,500만 원 규모로 좀 불어났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일본 측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배상이 끝났다는 네. 그런 얘기고, 우리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 개인적으로 소송을 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분이 15명이고 현재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을 진행 중인 피해자가 약 140명이고요. 네. 또 대법원에 계류된 피해자도 약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대신해서 배상을 한다면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재단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의 기금을 받아 쓴다는 입장인데요. 네. 예, 재단은 출연 요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포스코를 포함해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현재 하나은행인 외환은행, KTNG 등 16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추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해당 기업들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아마 수혜 대표 업체로 꼽히는 게 이 포스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12년에 의결을 거쳐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포스코는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후에 실제 6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현재 이 돈의 이자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 포스코가 약속한 출연금 100억 원 중 남은 금액 40억 원으로 우선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포스코 쪽에서는 정식으로 출연금 요청이 오면 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관심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그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도 전범 기업이 참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이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 가운데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와 그 해당 기업의 사죄인데 이 부분 좀 풀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이 외교부는 일본의 입장문에 이 최소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한일 정상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간다는데 이 뜻을 함께 했는데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 통렬한 반성과 사죄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한 번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라고 하는 이 사과 표현이 담기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더라도 이 사과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또 사과와 반성을 담았던 이 고노 담화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1993년에 발표한 담화이거든요. 하지만 뭐 일본 쪽에서는 특정 담화를 지목해 이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포괄적 표현으로 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피해자들은 일단 진심 어린 사과부터 받아야 되겠다. 네. 그런 입장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이제 기시다 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 했으니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봐야 되겠고 이 총리 입장에 따라서 그 일본 국가 입장에 따라서 기업들도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범 기업들은 기금 마련에 좀 참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로선 한일 정부가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전범 기업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데요.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정부 산하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부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호응 조치를 끌어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두 기자께서는 이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동안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좀 맡아왔다. 이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 위원장인 이 최봉태 변호사에게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최근에 뭐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세 가지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일본 기업의 이 채무를 소멸시켜 준다는 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유가 이 당시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연금과 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소송인데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 자체를 그냥 소멸시켜 준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판결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전범기업의 사과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당사자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제처는 이미 일본 법정에서도 일제 피해자들과 최초로 이 화해를 실천한 기업이고 이 주주총회장에서도 한국 판결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 미쯔비시의 경우에도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이 금전 출연 약속까지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이 전범 기업의 이 직접적인 사죄와 이 출연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했냐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안 추진하기 전에 이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전범 기업이 사과하는 자세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는 앞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일단 돈을 줄 테니까 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피해자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면 그들의 사과가 우선일 것입니다. 앞서 두 기업의 입장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어제 몇몇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전범 기업들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도 관련 질의에 대해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일본이 네. 우리안을 수용한다면 뭐 그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미중 대립 속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한일 양국 사이에 이 군사 협력 등 다른 요구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고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이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듣고 계십니다. 이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또 보존해야 할 음악, 무형, 사회적 의식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런 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새롭게 인정된 분들, 서유리 리포터가 만나고 왔죠? 네, 대구시는 고산농악의 황선우, 가곡의 우장희 씨를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투박한 가락에 빠르고 힘이 넘쳐서 관객들을 순식간에 흥이 넘치게 만드는 고산농악, 그리고 우리나라 가곡 문화에 있어 희귀한 지방의 가곡 명맥을 전승하는 대구의 가곡, 이 두 종목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연주로 감상하고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 전영무 이사장에게 보유자 선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그 단체나 그 종목을 총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생님이 작고를 하시거나 유고를 하시면 전승교육사나 이수자들이 이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문화재위원들이 그 종목의 역할, 어떤 전승 능력 이런 걸 다 보게 되죠. 이분이 정말로 이 종목에서는 제일 뛰어나신 분이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연주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 황선우 또 우장희 씨 각각의 얘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황선우 씨는 그의 아버님이 1943년에 고산농악을 출범시킨 분이고요. 이세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고산농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제와 판굿 등에서 상세 역할을 맡아서 이 경상도의 맛을 살려서 연주하고 또 의례의 진행과 진법을 잘 이해해서 단원들을 원활하게 이끄는 등 정말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아서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황선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소망했었고 기다려왔던 일이라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 연간 추우나 더우나 연로하신 분들이 투정 한 번 없이 당제, 지신 밝기 여러 일들을 잘 따라주시고 해서 오늘의 이 기쁨은 우리 농악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그 하굣길에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은 풍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곧장 달려가 보면은 어김없이 이제 어느 댁의 잔치 한마당으로 흥을 돋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2000년도 경에 당시 이제 회장이신 그 저희 사촌 황 선장님께서 참 온전한 그런 전승을 잘 하라고 항상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지방 지역 문화인 그 달집 태우기를 한 20년간 해왔습니다. 달집을 짓는데 한 달여 동안에 그 칼바람 맞으며 달집을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무단 한 단 저 올리고 할 때 고생한 일들이 이제 많은데 그 후에 이제 시민들이 소원을 빌고 희망과 꿈을 심을 때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창당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이 내용들을 그 미래에는 책에도 좀 담아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그런 계획이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 추진 한번 하고 싶고 정말 뭐 우리 농악 전승 보존을 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세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가곡 종목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우장희 씨는 대구 가곡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 명맥을 이어왔고 예술적 기량도 탁월해서 이번에 보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곡과 함께한 우장희 씨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저한테 기쁘기도 하고
또한 의무와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재시효조를 배우다가 고석태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또 가곡을 배우게 되었고 고석태 선생님이 또 제 선생님이신 권일지 선생님한테 저를 또 소개해줬고 이렇게 해서 가곡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무대는 시내에서 도심 속에 정가인가 뭐 이래 가지고 공연을 몇 회에 걸쳐서 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공연이 맞춰가는데 비가 왔어요. 거기 관객들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막 너무 많이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우중에 너무 좋다 이게 관객들이 그런 반응을 하면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주 뜻깊었던 그런 공연이 생각나고 계획은 제 밑에 이제 제자들을 좀 더 많이 길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보급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유형 문화 유산들이 있는 장소 또 대구시 뭐 시티 투어 하는 장소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우리 회원들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더 좋게는 체험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황선우 우장희 씨는 전승을 위한 첫걸음으로 체험 공간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축하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아침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